본격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국어과 성격과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성격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2022로 개정교육과정과 비슷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만 있는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5, 6학년까지만 이제 내년에 학습을 하고 그다음은 이제 다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지도할 때 이제 크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15와 유사했던 것과 무엇보다 새로 추가된 것 신규로 들어온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성격 다 비슷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학습자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등 다양한 양식의 기호와 매체가 활용되는 언어를, 국어를 통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외에 시각 언어가 등장합니다. 동영상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도표들은 이렇게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시각 언어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국어 교육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특히 갖추어야 될 국어 능력 중에 특히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사소통 환경. 요즘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화통화보다 이제 그런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더 활발하죠.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만나서 가상의 아바타로 대한다던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의사소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통해 폭넓은 국어 경험을 쌓으면서 체계적인 국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체 영역을 넣은 겁니다. 어디에? 학교 교육과정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더 깊이 있게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어 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격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해.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의사소통 세계가 생겼잖아. 바로 매체 영역이야. 잘 적응하고 따라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매체 영역 신설했어. 시각 언어 중요시 되잖아. 그거 활용하는 수업 우리 넣을 거야.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국어 학습자는 또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수용,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담화와 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었죠. 국어 자료 있었고요. 작품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된 거, 매체로 표현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매체로 표현된 텍스트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 함양, 비판적 읽기,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 창의적 읽기, 창의적 쓰기 이런 활동을 이제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영역의 내용들 되게 중요하고요. 이어서 목표를 한번 볼게요. 국어과 2022 개정교육과정 목표를 보면요. 국어 의사소통의 맥락과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면서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국어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른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국어자료, 작품 외에 복합 매체 자료 나왔죠.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비판적, 창의적 표현.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과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다양성, 의사소통.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탐구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한다. 다양한 사상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국어 문화를 감상하고 향유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보시면요. 목표에 국어 문화라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다른 말이 나오죠. 언어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어 문화. 또 언어 생활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국어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 언어 문화, 복합 매개 자료, 다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복합 매체 자료.
매체 자료가 나오면요,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매체 자료 뒤에 비판적 그리고 창의적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 말은 뭐예요? 매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안 되죠. 매체 자료에 그릇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지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자신이 쓸 때도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매체 자료를 접했을 때 창의적으로 읽어가면서 문제 해결을 방법을 이제 뭐 도색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합 매체 자료와 비판적, 창의적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 말하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용어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부터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그 수업들을 쭉 하고 나면서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두어야 될 이제 영역별 핵심 중요한 이제 내용을 말하죠. 듣기 말하기는 언어, 준언어, 비언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매체는 없었죠. 언어, 준언어, 비언어만 있었는데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소리를 통해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게 언어적 표현이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뭐죠? 언어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소리의 요소를 말하는 걸로 소리의 크기, 빠르기, 억양, 말투가 바로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은 뭔가요? 비언어적 표현은요,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시선, 표정, 자세, 몸짓, 옷차림 등이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음성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표현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매체 등을 활용해서 이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제 핵심이다. 화자와 청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 맥락 나왔죠?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기 다양한이겠죠? 다양한 유형의 담화를 듣고 말한다.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듣고 말한다. 화자와 청자는 듣기 말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 자,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이제 영역의 그 내용 체계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범주별로 내용 요소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1학년부터 이제 4학년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듣기 말하기 영역은 이제 범주를 3가지 범주로 나뉘었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쭉 다 우리 이제 알고 있던 내용, 아,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를 좀 볼 수 있는데 좀 특별히 봐둬야 될게요. 3, 4학년에서 이제 과정 기능 부분에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가 나와요. 준언어, 이제 소리와 관련된 거, 목소리의 크기라던가 억양 이런 걸 말하고요. 비언어, 자세, 태도,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듣기 말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정 기능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듣기 말하기 효능감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 태도, 범주에 듣기 말하기 효능감이 있거든요. 효능감은 뭐냐면요, 굳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자신감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나 스스로에 대한 되게 이게 뭐 자긍심? 그런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신념, 이런 게 바로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가치 태도면에서 길러져야 될 게 뭐냐면 듣기 말하기 효능감이에요. 나는 듣기 말하기 활동에 자신감이 있어. 나는 말도 잘할 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는 듣기 말하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잘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한번 볼게요. 읽기 영역에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
읽기라는 활동의 정의를 내려놨죠. 다양한 기호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 그게 읽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독자는 다양한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고요. 또 독자는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 읽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영역별로 이제 뒤이어서 내용, 이론적인 부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읽기 전략 이야기가 교육과정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이제 짚어만 볼게요. 읽기 전략에는요, 읽기 전 활동과 읽는 중 활동, 읽은 후 활동으로 이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읽기 전략 활동에는 읽는 목적 설정하기, 읽기 전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쭉 제목이나 이런 걸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상하기,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이다를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기, 그 다음에 KWL이라고 해서 K-know,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want, 알고 싶은 것, 또 learned,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것, 새로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읽는 게 바로 읽기 전략입니다. KWL이 있고요. 또 SQ, 3R이 있는데요. 개관,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암송, 검토, 이런 단계로 이제 글을 읽는 읽기 전략이 있고요.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읽는 중 활동에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고, 질문하기, 추론하기, 중심생각 찾기, 협의하기, 메모하기,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읽기 전략이 있고요. 또 읽은 후 활동에는 요약하기, 의미지도 그리기, 다른 장르로 바꾸기, 비판적으로 읽기, 창의적으로 읽기, 이런 읽기 전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읽기 전략 중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서 글을 읽는다가 읽기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문화를 만들어간다. 자, 핵심 아이디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한번 볼까요? 역시 읽기 영역도요, 세 가지 범주, 지식이해 범주, 과정기능 범주, 가치태도, 이렇게 범주를 제시했는데요. 보면은 그 1, 2, 3, 4학년의 내용 요소들을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유창하게 읽기가 나와요. 유창하게 읽기는 뭘까요? 왜 유창하게 읽기, 그리고 뒤에 이제 교과정 저랑 함께 더 읽다 보면 뒤에 유창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창하게 읽기는요, 읽기의 유창성을 말하는데요. 이 읽기의 유창성은요, 문장이나 문단을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적절한 억양으로 표현력을 살려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유창하게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기 시간에 아이들에게 읽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한 명씩 나와서 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이 달려갔다, 우와 다람쥐다 잡아라, 소년들은 열심히 달렸다, 뭐 이렇게 읽는 친구가 있고, 소년이 외쳤다, 우와 다람쥐다 잡아라, 소년들은 모두 다 신나게 달려갔다,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유창하게 읽은 걸까요? 뒤에 읽는 친구가 유창하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글자를 보고 이제 소리내서 읽는, 그러니까 구분을 치자면 이렇게 해독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독보다 좀 더 발달된 단계.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단을 적절한 속도로, 우와 다람쥐도 잡아라, 적절한 억양과 표현력을 살려서 의미 있게 소리내서 읽는 능력이 바로 유창하게 읽기입니다. 이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유창하게 읽으면 그 이제 나중에 읽기 수준, 의미를 구성하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독해 단계에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창성은요, 해독과 독해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독해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거, 바로 이해를 하는 게 독해고요. 그냥 소리내서 글자만 읽는 것은 해독이고, 그 사이에 적절한 억양과 적절한 표현으로 잘 읽는 것이 바로 유창성입니다. 유창하게 읽기가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읽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읽기 효능감은요, 효능감은 아까 자신감, 뭐 자신에 대한 뭐 잘할 것이라는 신념 이런 거라고 말했죠. 읽기 효능감은 자신의 읽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책을 집중해서 꼼꼼히 읽고 주제를 파악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서 자신이 읽기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읽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읽기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요소로는 과정 기능 범주에서 유창하게 읽기, 이제 내용 확인, 추론 평가에서 유창하게 읽기가 중요하고요. 가치 태도 부분에서는
읽기 효능감을 길러주고자 한다는 것을 꼭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용어들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쓰기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요. 쓰기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를 활용하여, 똑같죠?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필자는 상황 맥락, 자, 맥락 이야기 나오죠?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필자는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쓰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자, 이 쓰기 영역 파트도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이어서 다 짚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교육과정에 쓰기 과정, 쓰기 전략이라는 용어가 나와서요. 자, 중요한 내용들 살짝만 짚어볼게요. 쓰기 과정은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조정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조정, 점검하면서 쓰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쓰기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쓰기 전략을 사용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럼 쓰기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쓰기 전략에는요. 목적 설정 및 분석하기, 주제 설정하기, 독자 설정 및 분석하기, 자기 분석하기, 브레인스토밍, 막 떠오르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 열거하기, 생각 그물 만들기, 마인드맵을 말하죠. 대화하기, 관련 자료 읽기, 다발짓기, 개요 짜기, 말로 쓰기, 내리 쓰기 또는 얼른 쓰기, 빨리 쓰기라고도 합니다. 고쳐 쓰기, 훑어 읽기, 돌려 읽기, 비평 집단 운영하기, 자기 평가 전략, 자기 기록 전략, 자기 질문 전략, 자기 교수 전략, 자기 광화 전략 등이 있습니다. 쓰기 전략 굉장히 많죠. 자, 뒤에서 이론 내용 할 때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찝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적절한 쓰기 전략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내용 체계 목표고요. 그다음 필자는 쓰기 경험을 통해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쓰기 윤리를 갖추어 독자와 소통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제 내용 체계를 보면, 내용 요소를 보면요. 역시 쓰기 영역도 범주가 지식이해 범주, 과정기능 범주, 가치태도 범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익혀야 되는지 내용 요소를 썼는데요. 자, 다 한 번씩 읽어봤던 이제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바로 쓰기 효능감. 효능감 또 나왔죠. 바로 가치 태도 부분에서 쓰기 효능감이 나왔습니다. 효능감은 자신감과 같은 거죠. 쓰기 효능감은요. 쓰기 수행 능력과 관련된 필자의 자기 판단이며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의미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걸 잘 해낼 거야. 쓰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바로 쓰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 영역입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문법 영역 한번 볼까요? 먼저 핵심 아이디어는요. 문법은 국어의 형식과 내용을 이루는 틀로서 규칙과 원리로 운영되며 문법 탐구는 문법에 대해 사고하는 활동으로 국어에 대한 총체적 알을 이끈다. 국어는 체계와 구조를 갖춘 의미 생성 자원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습적 규약이며 공동체의 사고와 가치를 표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국어 자료는 다양한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의사소통의 결과물로서 국어 현상을 파악하고 국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문법 탐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문법은 국어 자료를 탐구하는 거죠. 국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국어 현상과 국어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국어 의식을 형성한다. 자, 문법은 그냥 쭉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법 영역을 보면 역시 범주, 지식이해 범주, 과정기능 범주, 가치태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고요. 이제 글자, 단어, 문장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 요소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글과 담화의 높임 표현과 지시 접속 표현이 나와요. 높임 표현은 이제 높임말인 거죠. 우리 알고 있는데 지시 접속 표현 좀 구분해 볼까요? 지시 표현은요. 담화 장면, 그러니까 이야기 장면, 대화 장면을 전제로 해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현이 지시 표현이죠.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지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 이, 그, 이리, 그리,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이 바로 지시 표현입니다. 지시하는 표현. 그 다음 접속 표현은 뭐죠? 단어나 문장에서 앞과 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논리가 있는 표현을 만드는 것. 그러나
그래서, 한편, 게다가, 또한 이런 것이 바로 접속 표현이죠. 그래서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배웁니다. 문법 영역에서는요. 그 다음 이게 단어의 정확한 발음, 표기, 언어 단위 관찰하고 분석하기, 이제 이런 국어의 소중함만 인식하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요.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문학 작품을 통한 소통은 작품의 관례, 작가와 독자, 사회와 문화, 문학사의 영향 등을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문학 수용 생산 능력은 문학의 해석, 감상, 비평, 창작 활동을 통해서 향상된다. 그러니까 문학 영역에서 주로 문학을 해석하거나 감상하거나 비평하거나 창작 활동을 주로 한다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인간은 문학을 향유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자, 이번에는요. 내용 요소 한번 볼게요. 역시 문학 영역도요. 지식 이해 범주, 과정 기능 범주, 가치태도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무난하죠. 그래서 다 우리 했던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 나오고요. 좀 이제 특별하다 싶은 것은 요런 용어들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학에서 자꾸 허구성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고 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허구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실과 허구의 차이 이해하기, 요 내용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로 신설된 영역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의 매체 영역입니다. 매체 영역의 주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자, 매체는요. 무엇을?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기술만 포함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까지 다 매체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은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이 모두 다 매체라는 거죠. 당대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기술, 환경이 바로 매체입니다. 매체 이용자라는 표현을 했네요. 매체 이용자는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매체 이용자는 어떤 활동을 해요?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해야 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그런 매체 자료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돼요. 매체 이용자는 매체 및 매체 소통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한 소통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매체 영역의 목표는 뭘까요? 소통이에요, 소통. 의사소통. 이제 공동체로서 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매체 영역의 이제 신설 목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내용 요소 한번 볼까요? 역시 매체 영역도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로 나누었는데요. 자, 매체 영역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배워볼까요? 1, 2학년 때는요. 일상의 매체 자료를 살펴보고 매체 자료에 이제 접근해보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매체 소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죠. 글 말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자신의 마음을 그림을 그려서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 4학년에서는요.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인터넷의 학습 자료, 인터넷 자료 탐색 선택하기, 매체 자료 의미 파악하기, 매체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자료 활용 및 공유하기, 매체 소통의 목적 점검하기, 매체 소통 윤리. 자, 뭐 이렇게 저작권 같은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거 달면 안 되고, 이런 윤리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